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 집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윤일합니다. 민정희 기자, 운구 차량이 병원에 도착했습니까? 네, 빈소는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오후 3시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운구 차량이 도착했고 전 씨는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아직 빈소를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문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90살인 전두환 씨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전 씨 사망 이후 연희동 집에는 부인인 이순자 씨와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 등 가족들이 모여 장례 절차를 의논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씨는 올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세브란스 의료진이 연희동 집을 방문해 시신을 검안했지만 사인을 발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두환 회고록 3권의 마지막 장이 사실상의 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을 이룬 조국을 보고 싶다, 북녘땅이 보이는 전방고지에 묻히고 싶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민 전 비서관은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 전 씨가 남긴 말이 있냐는 질문에 발포 명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5.18 피해자들에게도 이미 사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와 노동단체,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전 씨가 5.18 피해자 등에게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전 씨의 유언에 따라 가족장을 치른 뒤 화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해서 광주 5월단체는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끝내 반성과 사과 없이 떠났다며 국가 차원의 예우나 추모에 반대했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 5월 단체는 역사의 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다며 강한 허탈감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전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광주 시민들도 전 씨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독재자를 추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는 이런 행동으로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 역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전 씨가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다며 역사의 그 죄상을 영원히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사망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헬기 사격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또다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5.18 헬기 사격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달리 전 씨에 대한 5.18 관련 민사재판은 전 씨의 유족에 대한 소송 당사자 승계 신청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학살 주범으로 규정을 하고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조문은 가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을 조태흠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칭부터 전두환 씨라며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반란과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거론하며 조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상속재산에서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국가장은 절대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씨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광주를 찾아 사과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조의를 표하며 유족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조문도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가 2시간 만에 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역사적 평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져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조안은 보내겠지만 조문할 계획은 없다. 당내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끝내 사과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평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복을 빈다면서도 과오 인정이나 사과 없이 생을 마감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기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직접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후보가 직접 공약 발표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약 정비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재구성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기민한 선대위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나이와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대위 출범 준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발표됐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이라고 칭하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는 오후 들어선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를 구속영장 기각 이후 2번째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 대표 남호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540명대로 집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 발생으로 지금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종사자 1명이 선제 검사를 통해 처음 확진된 뒤 다른 종사자와 입소자 등으로 전파됐습니다. 이처럼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34명 늘어난 549명이 됐습니다.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평균 69%까지 올라섰고 수도권의 경우 83%를 넘었습니다.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836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중증은 무선 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되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 인력 500여 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 그러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10대 청소년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접종과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결혼식장, 숙박업소 등에 대해 정부가 9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 금리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은 모두 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시 이용 인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이 대상인데 대표적인 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전시회나 박람회 관련 업종, 또 숙박시설, 여행업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연 1%, 2천만 원 한도의 특별 융자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0만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 1%에서 2.25% 금리인 관광융자는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현금 지원으로 그분들의 그 큰 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재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저리에 융자를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또 2달간 전기료는 절반으로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엔 14만 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석 달 추가 연장합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의 재원은 약 19조 원 규모인 초과세수가 활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교부금 정산, 국채 물량 축소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외에 구직급여 재정을 보강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농축산물과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강하는 데도 4천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고 잔금 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기존의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해오던 전세 대출에 대해 어제부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집단 대출 중 입주 잔금 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 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된 교인들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의 한 종교시설과 관련해 모두 20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천안시는 이 종교시설과 관련해 그제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교인 3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에서 20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종교시설 인근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교인 100여 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이들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 집단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첫 확진자도 해당 종교시설의 70대 교인인 것으로 파악됐고 추가 확진자도 모두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예배와 경로시설 이용 등 공동생활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209명 가운데 현재까지 179명을 조사한 결과 92%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종교시설에서 지난 14일에 대면 예배를 했고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은 70명 정도가 참여해 김장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감염 확산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종교시설을 소독 뒤 폐쇄했고 합동 역학조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밖에 있던 남성 경찰관이 내부로 들어왔다가 여성 경찰관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감찰 조사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15일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빌라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A 경위는 빌라 밖에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자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황급히 내려오던 여경과 함께 밖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경위는 권총을, 여경인 C, 순경은 테이저건을 각각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공화당 정권에서 지명된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여파 속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안정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4년 더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끌게 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준의 결단력 있는 조처로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인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막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파월 의장의 유임을 발표했습니다.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Jay is a believer in the benefits of what economists call maximum employment.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임명된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로 금리와 자산 매입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 이른 현재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치솟으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We know that high inflation takes a toll on families, especially those less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파월 의장은 때문에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 둘 다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은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니너드 연준 이사는 부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의 젊은 피나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전임자를 택한 이유가 궁금할 거라며 지금 경제 국면에선 안정성과 연준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현재 시간 23일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축유 방출 발표는 한국과 인도, 일본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3,500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에 대해 결정된 게 없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고 유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3대 대중음악상 중 그래미만 남겨둔 가운데 대중문화인들의 대체 복무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한 7 청년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마다 기록이고요. 새 역사입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입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데 3관왕을 했습니다. 특히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도 받았는데요. The American Music Award goes to BTS! 1974년 상이 만들어진 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가수 첫 올해의 아티스트상 수상입니다. Seriously, we would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Love y'all. Want to give this honor to you guys. 4년 전 이 AMA에서 저희가 미국 데뷔 무대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아티스트 오브 이어를 받게 될 줄 정말 몰랐고 다 아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인기 듀오 그룹상 부문에선 3년 연속 수상했고요.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까지 이뤄냈습니다. And 3 awards, that's something to really be proud of. I'm just so proud of Bangtan. 사랑해요. 이 공연 고대했던 분들 많습니다.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라는 곡인데요. 합동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BTS의 두 번째 무대는 올해 빌보드 차트 핫100 정상을 통산 10주나 차지했던 버터였습니다. 시상식 축제가 됐는데요. 빌보드 역사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버터를 비롯해 총 40곡뿐입니다. 특히 발표하는 곡마다 빌보드 정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곡인데요. 해외 언론들도 BTS의 수상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BTS의 기적이다, BTS가 이 밤을 지배했다 등등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이 부분에 오른 가수들 그야말로 쟁쟁했습니다. 그룹으로는요, BTS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수상자가 됐죠. 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시상식의 경우 심사위원단이 수상자를 결정하는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전적으로 전 세계 팬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BTS가 실력과 인기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K-팝의 위상을 그만큼 더 높였다는 얘기죠. 2017년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들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수상하지 못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미입니다. 63회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 대중가수로선 처음으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그래미,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후보 지명은 물론이고요. 수상까지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거든요. 내년 1월 31일에 64회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그 후보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 측은기 트로피 과연 BTS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체 복무 여부인데요. 당장 맏형치는 내년 말까지 입대를 해야 한다죠. 관련 단체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BTS가 유일무이한 업적을 세워도 순수예술 분야와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서 이 차별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 25일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BTS 가는 길이 역사입니다. 오는 27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하게 되고요. 다음 달 3일 미국의 음악 축제인 징글볼 투어 무대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강원도 홍천이 나라꽃 무궁화를 보급하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홍천에서 무궁화를 길러 보급한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작된 건데요.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 또 피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나라꽃 무궁화. 여름에 한 번 꽃을 피우면 100일은 한결같은 자태를 유지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만든 축구장 50개 넓이의 수목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마련한 무궁화 체험 수업에 활기가 넘칩니다. 일편단심 꽃말에 담긴 나라 사랑의 의미부터 어떤 색,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하나씩 깨쳐갑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꽃을 직접 그려보며 어릴 때부터 나라꽃과 가까워집니다.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핑크색. 무궁화가 예뻐서 무궁화를 그렸어요. 홍천에서 무궁화가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였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립운동가 한서 남궁옥 선생은 홍천에서 무궁화를 길러 전국에 나눠줬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무궁화 선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홍천군은 2008년에는 산림청의 무궁화 중심 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4년 전에는 국내 첫 무궁화 수목원이 들어섰습니다. 최근엔 수목원 주변 마을에 무궁화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무궁화가 사계절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궁화 중심 도시로서 또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의 깊은 뜻에 볼거리가 더해지면서 올해 홍천 무궁화 수목원 방문객은 2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0%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을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92포인트 하락한 2,997.33에 코스닥은 18.59포인트 내린 1013.72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의 불확실성 완화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팔자에도 기관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셀트리온이 금융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감리 조치안 심의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6%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LG화학이 실적 호조 예상에도 하락했고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업무 협약 소식에도 3%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케이카는 골드만삭스의 매수 보고서에 상장 이후 첫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대규모 기업 공개 영향으로 4% 넘게 상승했고 현대미포조선은 대규모 선박 수주 성사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60전 오른 1,18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강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서울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당분간 이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많이 춥겠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일부, 충청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전북과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그 밖에 호남과 경기 남서부, 충청과 영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전북 동부에서는 내일까지 최고 5cm, 경기 남서부, 충청, 전남 북동부, 그리고 영남 서부 내륙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전국에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중에서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